2020년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김양희 팀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으로 소중한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합니다. 전달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해는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및 실태 욕구조사라는 연구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9개 시군에서 약 320가정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고 8명의 장애 부모님들께서 심층 인터뷰 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과 수요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김순아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 김순아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위축되고 제한되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만큼 어렵고 힘든 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답답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한 해 잘 버티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 곧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년 12월쯤 되면 장애 부모님과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대면으로 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서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참 아쉬운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실시간 토론회가 저희 센터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가족들과 그의 관계자분들의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토론회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연구 주제 책임연구원으로 고생하신 동서울대학교 신경환 교수님, 몸도 좋지 않은데 불편하신데 많이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김성원 교수님과 세 분의 토론자님, 이원영 교수님, 김민수 회장님, 임종필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설문지를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인터뷰에 임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동안 시청하시는 모든 가족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저희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화 통역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의 최봉은, 이하정 수화 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중 좋은 의견과 질의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원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연구와 발제는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경환 교수님이 맡아 수고해 주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이원영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의 김민수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하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임종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발제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자장이신 김성원 교수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미 있는 주제로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에 근거해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신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시고 토론하실 텐데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이제 신경환 교수님께서 한번 해주시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 의견 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욕구조사 연구 발제를 맡은 동서울대학교 신경환 교수입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 돌봄, 두 번째는 장애인의 생활, 생애와 관련된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장애인 돌봄과 관련돼서는 이제 장애 당사자, 그리고 장애 가족, 장애 돌봄에서 나타나는 실태, 그리고 욕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한 장애인의 성장, 양육, 사회화, 사회 통합을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애인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현재 258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WHO 기준으로 한 국가의 장애인 인구는 1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5%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 제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우리 현실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현재 이번 근본 조사가 이루어진 경기도의 장애인 실태 욕구 조사에 관련된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요, 경기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포와 마찬가지로 지체 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순서로 장애인 분들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살펴보면 이제 발달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 지적 장애인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장애 영역보다는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영역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실태, 욕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엔의 기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신체 혹은 정신적 능력의 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를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동일하게 유엔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약을 가지는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애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 그리고 그 기능으로 인해서 능력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규정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바로 사회적 장애입니다. 사회적 분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와 달리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장애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냐면요,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장애고요. 그 외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우리는 언어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바로 누구나 장애, 어느 장소, 시점에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면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하지 않죠.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비장애인의 의미, 비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를 볼 때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선천적인 장애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선천적인 원인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73% 이상 후천적인 장애,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연구의 초점을 가족 체계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요,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될까요?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장애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라고 하는 가족 체계가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는 당연히 사회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체계 이론, 그리고 가족 생애 주기 이론에 근거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족 생애 주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출생, 성장, 그리고 독립, 그 이후에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지막을 가지고 있듯이 가족도 동일한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가족의 생애 주기가 다른 가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장애 가족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일반 가정과의 다름에서 나타납니다.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죠. 즉, 장애 가족은 일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성장, 독립, 그리고 자립의 시기에 도달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장애를 돌봐야 하는 장애인의 돌봄의 과제는 사회가 아닌 장애 가족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가족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 규범이 있죠. 또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나 가족의 생애 주기에 대한 적응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족 체계와 관련된 사회 환경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가족이 그 내부에서 가족 간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의 현상으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장애 가족 같은 경우는 일반 가족에 비해서 그 위에 더한 고통이 가중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자, 먼저 돌봄입니다. 장애인 가족은 바로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애 주기에 관련돼서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해서 품을 떠나는 시기를 맞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이 가중되는 것이죠. 즉, 비장애 가족에 비해서 신체적 피로나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 부담에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가족 체계의 근간을 흔들므로 인해서 가족의 스트레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족 해체를 가져올 우려도 높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이처럼 장애 가족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서 이중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장애인 가족의 문제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점, 시선은 또 약간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실제로 2017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우선순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이나 수당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비장애인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느 것이냐면요, 의료, 재활지원 서비스, 그리고 일자리, 자립 지원을 들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 체계에서는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의 인식은 장애인들의 자립이라든가 의료적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바로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장애인 당사자는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자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라는 것들 우리에게 또 주어진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장애인 복지와 우리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욕구를 2014년과 17년도 동일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소득 보장입니다. 소득 보장, 장애 연금 수당들이 되겠죠. 자, 이 2017년도에 약간 이 소득 보장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높아진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보장에 있어서는 이제 2014년보다 좀 낮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의료 혜택이 어느 정도는 보편화됨으로써 경제적인 욕구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을 살펴보면은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다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 가족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이 과연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용이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복지 정책의 예산 배분은 욕구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은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에서 그 정확한 수준과 욕구에 맞춰주는 그러한 제도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제들은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욕구 조사는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돌봄자를 중심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제도, 서비스는 무엇인가, 무엇이 제공돼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 판단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미래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에서 연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고요.
장애 가족의 욕구와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복지 정책의 수립, 장애인을 위한 특화 사업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장애 돌봄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번 연구와 관련돼서 장애인 돌봄자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조사 자료에서 살펴보듯이 여성 돌봄자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95%죠. 그러면서 장애인 돌봄자와 장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정 내의 성규범, 성역할에 대한 그러한 규범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에서는 전통적인 성규범이 그대로 고착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남자는 경제활동, 여성은 가사와 양육, 이렇게 이분화된 구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돌보고 있는 돌봄자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장애 돌봄 가족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장애인 돌봄자의 대부분 55% 이상이 50대 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향후 10년 이후에는 60대에 접어드는, 즉 장애인을 돌보는 돌봄자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현상, 이것에 따라서 장애인도 노인화되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인 복지의 문제는 노노케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노인인 자녀가 노인인 고령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죠. 자,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장애인의 돌봄에 있어서 나타날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돌봄자에 있어서 장애인 돌봄 시간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평균 장애인 돌봄 시간은 하루에 14.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돌봄에 할애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조금 비유는 잘못됐지만은 현재 주 52시간 근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특히 어머니의 부양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근로기준법과 비교한다면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6시간 하루 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비율도 44.3%죠. 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돌봄 부양 부담 때문에 돌봄에 대한 피로, 사회활동의 제약, 신체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비율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 정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을 돌보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성이죠. 자, 장애인을 돌봄에 있어서 다른 가족의 돌봄에 대해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혼자 돌보는 것보다는 다른 가족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비율이 78.8%, 10명 중 8명은 다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돌봄을 실제로 도와주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가끔 도와준다는 비율 자체가 7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주된 돌봄자의 그러한 부담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와 의논하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부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와 어려움에 대한 의논을 한다. 50% 가까이 되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장애라고 하는 영역에서 장애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은 정말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장애인 관련 협회,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여지는 사회복지기관, 이러한 기관들의 사회복지사와 논의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게 나타났죠. 또한 가장 낮은 비율이 읍면동 공무원입니다. 읍면동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겠죠. 바로 공적 부조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 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의논하는 비율이 0.8%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장애 가족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또한 아울러서 장애인 관련 협회나 사회복지기관이 장애 가족 돌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실질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가족의 현황은 평균 가족수는 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애 자녀와 플러스 부모로 구성된 자녀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3.9명의 장애 가족인데, 자, 한 명의 장애인은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비장애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 중에서 비장애 가족이 있다. 비장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어떤 차원에서든 접근되고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그래도 다행히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64%.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수가 전월세이기 때문에 주거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월 수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가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돌봄 비용은 40만 원에서 70만 원대, 즉 월 수입이 200, 300만 원대의 수입이 4인 가정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중위소득이 채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소득 수준에서 20%가 돌봄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애인 돌봄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는 응답 자체가 76%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어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현실 실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 장애인의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 조사에 응답한 장애인의 유형은 지적 장애가 가장 많았고요.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인들이 주로 응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지적 장애, 자폐성, 발달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서 1급, 2급 장애인들이 81%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74%.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 자체도 87%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돌봄자의 역할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발달 장애인의 특성이긴 하지만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을 모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중 14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소요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장애인의 문제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성인기가 되면은 독립, 자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 생애주기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독립이나 자립이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성인 장애인의 결혼 비율은 거의 매우 낮다. 전체 2%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업에서도 살펴보면은 무직이 77%고요. 비정규직, 그다음에 기타 직군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나 기타 직군 자체도 보호작업장 혹은 고용에 있어서 좀 불안정한 직업에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독립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이제 장애 가족의 실태입니다. 장애인 가족 중에서 가족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가족 응집력에 있어서는 전체 3.53으로 보통 이상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가족 결속력이 낮다라고 하는 응답보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우리 집 가족은 장애인을 그래도 잘 이해하고 우리 가족끼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장애 가정에 있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 돌봄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5점 척대에서 3.73점으로 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애 가족에 대한 기초 인구 사회학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돌봄 스트레스는 부정적 답변과 보통이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부양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경제적 부양 부담이 3.72, 그 다음에 정서, 심리적인 부분이죠. 정서적 부양 부담, 그리고 신체적 부양 부담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부양 부담은 좀 낮게 나타나는데 보통으로 낮다 하더라도 보통 수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낮게 나타난 것은 다른 측면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그러한 욕구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닐까라는 분석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장애 가족의 갈등은 좀 그래도 우리 가족이 조금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율이 68%로 나타나 있고요. 그렇지만은 다소 있는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 자체가 일주일에 1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비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가족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장애인의 미래 설계가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죠. 그리고 장애인의 돌봄 문제,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현재 가족 갈등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보다는 돌봄은 현재의 문제라고도 보여지긴 하지만 미래 장애인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게끔 해줄 것인가라는 것이 가족 갈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특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정책 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이 있는 가족 관계는 부부 간의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건 당연하죠. 미래에 대한 설계, 돌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이죠. 주목할 점은 장애인과 부모의 관계 갈등도 있지만은 장애인과 그리고 형제자매 간의 갈등, 부모와 비장애 형제자매 간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장애의 문제, 장애인의 문제, 장애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장애인을 중심으로 돌봄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한켠에서
소외받고 있는 비장애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비장애 자녀,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확립된 부분들이 아직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죠. 간병인 서비스, 가사도움, 보장구 서비스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그리고 장애 돌봄자, 장애 가족을 지원하는 주간보호 혹은 직업재활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죠. 즉 장애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자립 혹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률은 낮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결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활동보조인이나 직업재활,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도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서 이용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필수 서비스 외에는 조금씩은 그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돌봄자의 욕구입니다. 장애가족의 욕구를 살펴보면은 누군가 내가 돌보고 있는 장애인을 나 대신에 돌봐준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 중에 하나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있었습니다. 8명의 장애인 부모를 심층 인터뷰했을 때 모두 제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그냥 대답하는 질문과 함께 나오는 대답이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자유를 느끼고 싶다라는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도 취미, 문화생활, 직업활동, 친구 만남, 친교 활동 이런 것들, 개인적인 삶, 여가 이런 것들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장애 가족, 돌봄자들의 욕구가 이러한 쉼에 있는데 이러한 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장애 가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경제 지원, 그다음에 이용 가능한 복지 기간의 확대. 또다시 나타나는 것들이 휴가, 쉼 지원, 문화, 취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 휴가나 문화, 취미, 여가생활 지원이 25%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서비스, 그다음에 실질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될까라는 것들이 향후 과제로서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미래 걱정, 가족 갈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한 부분들이죠. 장애인의 미래 인식은 장애인과 관련된 독립과 자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경제적인 자립, 건강 문제,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그러한 욕구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경제 문제, 건강, 취업, 주거, 결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탐색이 요청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기대를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미래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이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높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졌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부부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전문 상담 부분들이 조금 이 부분이라고 해도 3.8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입니다.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다른 측면에 비해서 약간의 우선순위를 조금 뒤에 두어도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역할로는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미래 역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흥미롭게도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사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코어 센터가 되죠. 그래서 직접 서비스에 대한 역할보다는 시군구 센터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그 시군구 센터 실무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강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자들은 대상자와 관련된 직접 서비스 욕구를 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응답하시는 분들이 경기도라는 센터의 역할은 알긴 하지만은 시군구 센터에서 시군센터가 그러한 역할들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가족지원센터에도 그 역할을 요청하지 않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원 논의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 출산과 관련, 그 다음에 영유아 시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 아동을 출산했을 때 FIG 연구에 의하면은 앞이 캄캄하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 장애를 가진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돌볼 것인가라는 정부의 부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장애 판정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정보, 정책,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시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연계를 의무화하는 수준, 그럼으로써 장애아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 판정과 동시에 부부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항목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애가 있음을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책임 있게 키워갈 수 있는가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애 초기 대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 수당 제도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심리적으로 장애 부모에게 안정감을 줌으로써 장애 양육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장애 돌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책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며 그 가족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인의 보호, 돌봄, 교육, 성장에 있어서는 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도 장애 돌봄에 부담이 없다고 했을 때 보호자들은 여행, 자유로운 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FIG 그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장애인 돌봄 기관의 평가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키즈 카페 이런 유형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그래서
잠시만의 시간이라도 장애인 돌봄자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제언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장애인 돌봄 인력 기준이 1대1 기준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1대1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정 방문 서비스 체계도 한번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의 양질의 돌봄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장애인 돌봄 가족의 부양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 가족 지원의 강화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 부모의 아동 청소년기 비장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장애인 돌봄 기관 확대가 필요하고요. 비장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가족의 여가, 가족 이해, 장애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장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그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필요한 경비나 장소를 어떤 측면에서는 제도나 정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 돌봄 가족의 문제, 어려움이 조금은 경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 발달 장애의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학교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부모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학령기 자녀들보다는 성인 장애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족이 더 고통스러운 경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 직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고용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의도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강제 입법으로 장애인 고용 분담금제 폐지하고 강제 고용, 할당 고용 제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 할당에 있어서 의무적인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그 장애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국가 예산 부담으로 파견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장애인 노후 지원의 필요입니다. 심층 인터뷰와 그다음에 기타 자료에서 보면은 이러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노인 연령을 40세 혹은 45세로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장애인의 기능이라든가 신체적인 부분들에서 노화가 비장애인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의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복지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중복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미래의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노인 보호자, 노인 장애인의 돌봄 문제, 노노케어죠. 노노케어를 조금 방지하게 됩니다. 가족이 장애인의 평생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천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의 삶을 지원하는 그룹홈,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거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고 굉장히
장애인 가족들의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더 붙여서 근본 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죠. 또한 장애 가족들이 이야기했던 조금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직접 서비스의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접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공동 모금회나 기업 재단 이런 쪽에 시군 단위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제안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프로포즈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시군 센터에 분배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역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시군 센터의 중심이 되면서 장애인 부양가족의 어려움도 경감시켜주는 실제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욕구조사 결과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1시간에 가까이 그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랑 욕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받아본 보고서에는 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시간상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미리 봤는데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부모님들 또 관계자분들은 이 실태와 욕구 조사를 통해서 내 얘기구나, 맞구나, 맞다 이런 동의되는 내용들과 지점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어려움이나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지속되는 것들이 있고 또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조사에서 의미 있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연구 결과를요 미리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검토하시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주제로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토론자 세 분께서 준비해주신 토론문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자료 발표는요 평택 북부장애 목장의 이원영 관장님께서 먼저 해주실 텐데요. 내용들을 순서대로 토론자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신경환 교수님께서 의견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플로어에 있는 저희들끼리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받아서 추후 다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영 관장님께서 첫 번째 토론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택 북부장애인 복지관 이원영 관장입니다. 우리 그 발제자이신 신경환 교수님께서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좋은 발표와 또 대안까지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그 실태 및 욕구조사 안에 이제 내용을 좀 인용해서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보호나 복지는 국가의 책무이며 우리나라는 헌법 10조의 행복과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배려가 아닌 책무로서 실천의 의무를 지니는데 이는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살아갈 수 없으며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고령화의 심화로 누구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행복권과 기본권을 바탕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실천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의 시작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응답 결과에 따라 몇 가지 현장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합니다. 결론 및 제의에서 첫 번째로 돌봄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았는데 신체적 부양 부담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느라 필요해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현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한방 마사지 및 근력 운동, 숙면, 쉼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관처럼 지역 마트의 문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신체적 부양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서적 부양 부담에서는 조사 결과 돌봄의 의논 상대로 부부가 제일 높게 나와 부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기도 가족지원센터의 전문 동료 상담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부양 부담에서는 장애인을 돌보느라 다른 사람에 비해 문화생활 참여가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데 장애가족의 서비스 욕구에서도 문화여가생활의 지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경기도 가족지원센터의 가족기능 강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가족의 문화여가 지원 사업과 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여가생활의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적 부양 부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을 돌보는데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된다라는 항목에서 높은 부담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애가족에게 취업의 우선권 제공이나 장애가족 고용 장려 혜택 등의 제도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 당사자의 취업 유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미래 욕구에서 장애인의 돌봄에 있어 미래에 대한 욕구를 확인한 결과 경제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는 답변과 장애인의 건강 문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부족, 입소시설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경제 및 건강 문제로는 돌봄자의 고령화로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장애 자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각 지역의 가족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대처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건복지관도 부모의 자조 모임으로 누리마루라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의 미래 욕구에 대한 여러 대안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위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입소시설 부족은 지자체의 예산 및 의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전체 측면에서 각 지자체와 장기 발전 계획을 조정하고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며 각 지자체마다 부족한 주간보호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주거시설 등을 경기도형 복지 모델을 연구하여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인 노인주간보호센터처럼 일반 사업자에게 개방하여 초기 준비 비용을 일반 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 방식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과 관리 운영을 맡긴다면 지자체에서는 건물 구입 비용과 초기 준비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입소 선택권이 넓어지며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부족한 주거시설은 전국의 보육원이 출산율의 저하로 시설 기표로 인해 공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육원 정원에 맞추어 인원과 시설을 통폐합하고 남은 시설을 장애인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미래 돌봄자들의 고령으로 인한 돌봄의 부재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및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족 상담과 가족 문화 여가 지원, 가족 인식 개선, 장애 인성 교육, 지역 정보 제공 등의 필요와 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 계획 수립 지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노력, 지역사회 장애 인식 개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나타난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인지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 및 편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에는 경제나 교육 위생, 식사, 부모 존중, 책임성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생활 지원이 필요하며 자녀들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 나타난 장애 자녀를 위한 평생계획 수립과 정책 제안 노력은 광역센터의 역할과 함께 추진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관련 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센터와 시군센터와의 차별화에서 대상자별 직접 서비스 제공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지만, 직접 서비스는 시군센터 중심으로 발전시키며 광역센터는 연구, 조사, 정책 제안 등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이원영 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원영 관장님께서는 기존의 심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 자원, 특히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서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부 체계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 여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들, 그리고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고용 지원을 좀 말씀하셨고요. 특히 가족들의 역할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주체의 다양화, 그리고 기존의 보육원의 용도 변경을 통한 거주시설의 확보, 확충을 말씀하셨고요. 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앞에 쭉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저희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김민수 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토론회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 또 활동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양가족의 실태를 조사하고 또 수요자의 욕구와 현실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연구는 매우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그 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추가로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 함께 연구자가 제시한 제언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인데요. 뭐 약간의 중복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장애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관련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되거나 저의 판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돌봄 인력의 성별이 여성이 월등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95% 정도가 여성이고요. 그들의 대부분은 50대에서 69세의 고령자가 많고, 또 현재 무직이고, 또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의 관계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무려 99.4%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주로 사회 내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가 한 번 더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돌봄자의 피로 증가 및 장애인 활동, 사회활동 제약으로 현재의 돌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돌봄 시간이 24시간으로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돌봄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장애인의 공식적 사회활동 참여는 42%에 그치고, 외부 활동은 1개월에 1, 2회가 18%, 일주일에 1, 2회가 24% 정도로 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이게 정말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장애인의 그 감옥과 같은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 돌봄 대상자에 대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의 사회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의사소통 정도도 이 조사에서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일부 도움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50%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중증 장애인들, 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사실은 이제 인지력 장애가 많고 또 지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 표현이나 전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의사소통 방안에 대해서 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그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장애인 돌봄자의 76%가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갈등도 상당히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거가 좀 우리한테 고민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각종 서비스도 사실은 많이 늘어난 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70%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욕구 중에서 중요 사항으로는 돌봄 관련 인프라 확대, 또 주로 발달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돌봄 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타 이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것은 총 8가지인데요. 8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사회가 그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나름대로 그 수용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사자주의에 대한 어떤 논쟁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장애인 가족도 당사자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장애를 직접 가진 당사자로서 좀 더 그 좁은 의미로서 이제 해석을 했고, 또 그 정책도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가족은 정책 대상자로서 약간의 그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저의 판단이 맞다면, 장애인 가족도 그 서비스, 정부의 그 서비스의 대상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만약에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 정책의 그 서비스 대상자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되고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설치가 됐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내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지자체에 지금 14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 단위의 경우는 이제 2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반절이 이 센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언제 나머지도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뭐 큰 기대나 어떤 전망이 있느냐, 그것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그
그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장애인 서비스에서의 그 대상을 장애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정책도 그렇게 펴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의견은 31개 시군에 경기도 내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다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현재 경기도 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자께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저의 이제 그 의견은 어쨌든 이 센터의 기능이 경기도를 이제 포괄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서 부여된 직접 서비스 업무를 기본으로 하지만 도내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서도 토론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장애인 가족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협동조합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법인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자조적인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좀 더 앞장서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 기능이나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선도적인 그 역할과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단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선도적인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기능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회장님의 토론과 발제 감사드리고요.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연구를 통한 또 다양한 제언들을 해주셨고요. 특히 회장님께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욕구나 의사,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가족의 역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정책,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의 확충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그와 더불어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에 대한 정립을 통해서 확충이 되어야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임종필 센터장님께서 발제 및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임종필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는 여러 관련 전문 영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런 논의의 장은 매우 뜻깊고 시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자료가 이런 맥락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구 내용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자료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들의 심리, 사회, 정서, 경제 등 가족의 주관적, 객관적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 체계의 중요성 또한 제시해서 장애인 가족 복지에 꼭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제시가 적절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돋보입니다. 토론회의 목적은 연구한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탐색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가 좀 더 가치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저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들과의 연대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지역의 강한 욕구에 힘입어 최근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센터 설치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두세 명의 전담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대부분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들만의 공통적인 업무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들은 각기 저마다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인 가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지역별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의 공통적인 기본 사업 방향 매뉴얼 제공과 가족 기능 강화, 그리고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시설들과의 연계성입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인 가족 욕구에는 돌봄 부양 부담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 사례 중 보호자도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부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전달 체계 구축과 민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가 요구됩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과의 서비스 중복, 전문성의 상대적 저하, 부처별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책정으로 예산 제공 부족 등 더 이상 기존과 같은 형식의 서비스 제공을 유지할 수 없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가족 복지를 하고 있는 시설들과의 활동 내용과 활동 방법의 적합성과 충분성을 검토하고 장애인 가족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양자의 기능이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각 시설의 활동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연계해서 장애인 가족 복지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계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상호 협조적이고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가 함께 모여서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협의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부모 연대가 운영 주체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만이 가입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협회 그리고 광역 단위의 부모회 등 단체와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장애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 전달뿐 아니라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보다 확충적인 역할 정립을 통해서 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삶이 센터를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그들의 삶에 진정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체적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최고 책임자가 비상근이 아닌 상근직으로서 업무의 전념과 명시적 관여가 절대적이고 이를 통해서 전략적 목적 달성과 성과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발제자께서 제언하셨듯이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광역센터로서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가족이 지닌 문제 해결의 중심 기관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장애인 가족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충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령화 추세까지 포함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돋보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 복지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 복지 발전과 같이 변화될 수 있길 기대해서 저 또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셔서 이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광역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언급해 주셨고요. 또 장애인 가족의 욕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지원센터와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또 가족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기 위한 전달 체계의 변경,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토론해 주신 토론문과 내용들을 들으셨는데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현장에서의 의견까지 있으면 질문이나 의견이 없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많은 좋은 의견과 제언들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발표자이신 신경환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욕구조사 토론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양적 조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장애 가족 그리고 돌봄자의 그 어려움이나 그런 부담감을 사실 글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8케이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걸 또 정말 실질적으로 느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 조사가 사실 조사의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서 재원을 하긴 했지만은 이러한 재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부분,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힘이 필요합니다. 예. 현대 사회는 뭐 정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권리 위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듯이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의 욕구, 권리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나 제도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또 다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애인 가족분들이 돌봄에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러한 힘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힘을 다시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시군 단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은 연구 결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 토론자나 자장도 계시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고 미력 하나마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현실을 보았다는 것 어느 한편으로서는 또 역설적이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경원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한마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저한테 우선 자장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경기도 장애인 가족들의 이제 실태랑 욕구 조사 내용들을 보면서 여전히 돌봄 부담감이 키워드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돌봄의 만족감을 누리고 비장애인 가족들은 부모들은 그걸 누리고 있는데 또 이 연구에서 FGI를 통해서 실제적인 가족들의 의견도 굉장히 잘 담아주셨는데 그중에 또 제가 의미 있게 받은 거는 보통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비장애인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보통의 일상생활을 장애인 가족 부모님들, 당사자, 형제들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 연구를 정말 애써서 하셨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실천적인 것들을 잘 이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고 다음 실태조사 때는 돌봄 만족감이라던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발표자분,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띤 논의와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시간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주최한 2020년 경기도 장애인 부양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보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